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설 연휴 끝부터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미 증시 훈풍에 투자자들의 마음은 조금 녹지 않았나 싶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장도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 건데요. 과연 이렇게 빨리 봄을 기다려도 되는 걸까요? 집중진단에서 설 연휴 동안 미국 증시의 약진, 그 배경과 국내 시장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최근 증시 전망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 김종효 인포스탁 데일리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미국 시장 우리 설 연휴 기간에 장이 열렸죠. 나름 흐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올 들어서 대부분 작년 말에 증시를 예상한 분들이 상저하고다. 그러니까 연초에 별로 상방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좀 약간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우선 설 연휴 동안의 미국 시장 흐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어떻게 그런 장이 펼쳐진 겁니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판단한 건데 지난주에 미국에 사실 옵션 만기일 기술적으로는 금요일에 옵션 만기를 했는데 옵션 만기일 기간 동안은 통상 그 주는 시장이 안 좋습니다. 변동성이 커지고요. 네, 사실 그래서 지난주 초부터 중반까지는 사실 하락장을 연출하다가 마지막 금요일과 또 지난 월요일 강세로 돌아섰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효과를 줬던 건 기술적으로는 숏 커버링이라고 그러죠. 숏 커버링? 예, 이제 많이 이제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빠지는 데다 베팅을 했던 분들이 이제는 이거를 이제 옵셋시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사들이는 거. 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숏 커버링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온 기술적인 효과가 지난 한 주간의 시장을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요. 펀더멘탈로 해석을 해보자면 상당히 이번에 스위스에 지금 다보스에 모여 있는 유력 인사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내줬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전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제 대표적으로 연준의 부의장, 그다음에 ECB 의장, 그다음에 심지어 IMF 총재 세 분이 다 공통적으로 작년 말에 보던 것보다는 지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다. 그래서 IMF가 이제 조만간 전망을 상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코멘트들이 이제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낸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월요일 날 대표적으로 미국 경기를 먼저 알리는 컨퍼런스 보도의 경기 선행 지수가 10개월째 연속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장은 거꾸로 역으로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확실하게 늦추겠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배드 뉴스를 굿 뉴스로 해석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삼박자들이 모이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지난주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흐름을 보인 가장 큰 원동력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효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경기 전망, 글로벌 경기 전망이 아주 안 좋은 데서 조금 덜 나쁠 것이다 이런 이제 긍정적으로 조금 가미가 됐다는 얘기인데 미국 뭐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확 좋아진 그런 증거가 좀 있습니까? 아직 뭐 지표 기준으로 봤을 때 확연하게 개선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번 시장의 마켓 드라이버가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보면 세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도 지적했던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기대가 아니고 실제로 할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뭐 중국의 공장도 들어갈 거고, 중국의 여러 사람들이 결국은 관광하러도 나갈 거고, 그러면 이것이 일단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달러 약세입니다. 작년에는 소위 뭐 킹 달러라고 해서 달러 외에 다른 통화들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로화와 엔화의 초강세, 그다음에 그 통화에만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통화에 투자하는 소위 투기적 세력까지도 공격적으로 달러는 팔고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미국 증시보다 유럽 증시가 더 많이 오른 그런 강력한 하나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예. 실제로 또 그 DM보다 EM이 더 강한 그러니까 신흥국.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시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 것도 달러 인덱스의 약세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마지막은 금리죠. 그러니까 이 금리.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 예. 물가도 당장 내려올 거 아니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올해 내 금리는 없다고 공언했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죠. 연준은 틀렸다. 시장이 연준을 안 맞다. 믿어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연준은 틀렸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가장 뭐 강성론자라고 할 수 있는 총재가 나와서 이번에 대부분 다 25bp를 얘기하고 있지만 50bp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날 뭐 그 얘기를 비웃기라도 하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내려가는 건 뭐 장기 금리니까 그렇다고 쳐도 정책 금리를 반영하는 2년물마저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지금 뭐 시장에서는 연준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는 굉장히 자신감 있는 배팅이 나타나고 있다. 예. 이 세 가지가 지금 랠리를 이끌고 있는 마켓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런 마켓 드라이버가 언제 꺾이느냐가 저는 이 단기 랠리의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 랠리가 언제 꺾이느냐? 그러면 지금 단기 랠리가 뭐 단기라고 말을 붙이니까 곧 끝날 것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러면 이 단기 랠리로 그치고 다시 꺾일 것이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갈 것 같습니까?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아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작년 말까지만 해도 모든 전망치가 다 상저하고였습니다. 상저하고. 예,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통 전망치라는 거를 언제들 내냐면 10월, 11월에 다 내거든요. 예. 10월, 11월에 이제 그 내년도 거를 냅니다. 작년 10월, 11월에 다 상저하고 있던 얘기는 그 당시 숫자들을 봤을 때 올해 상반기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했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나면 하반기엔 좋아지겠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자신 없다라는 사실은 전망치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모두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체들이 예. 상당히 이제 주식을 좀 비워놓고 채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이제 포트폴리오들이 많이 좀 짜져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그만 트리거들 결국 아까 말씀 주셨던 좋은 뉴스들에 상당히 격하게 좀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연초에 이제 결국 랠리를 이끌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지속성인데요. 예, 이제 이것이 지속성. 얼마나 저 이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까 저기 말씀 주신 대로 좀 위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이제 연준의 그러한 코멘트 자체를 불신하는 연준이 틀렸다고까지 코멘트를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움직이긴 하지만 사실은 전망이란 거는 언제나 이제 50대 50이지 않겠습니까? 맞지 않으면 틀리는 건데 이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급 측면에서 사실 움직이는 측면이 좀 강한 측면이 있고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들어가고 뒤로 갈수록 펀더멘탈 이슈에서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분명 이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그렇게 판단하기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혁 의원님은 그러면 이 랠리 현재의 이 랠리가 단기에 조금 멈출 것이다. 우선 그쪽이에요? 일단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해서 뭐 1월 말에 끝난다 이렇게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마켓 드라이버가 달러면 그러면 달러 약세는 언제 마감되는가가 핵심 포인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트리거는 FOMC라는 거죠. FOMC에서 시장 예상대로 25bp 올리긴 하지만 2월 여전히 1일 있는 거죠? 예정돼 그렇죠. 있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 이제 2월 2일 아침에 알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여전히 강성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버냉키의 뭐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파월 의장은 네, 그렇죠.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았는가에 대한 되돌림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환율과도 맞물려 있는 것인데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달러 베이스는 올해 올려봐야 50bp밖에 못 올리고 유로는 150bp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올리는 폭 자체가 워낙 큰 차이가 나니까 작년은 킹달러의 시대였다면
올해는 최소한 달러가 강세로 가긴 어렵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펀더멘탈 지표들을 확인해 봤을 때 여전히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유럽은 별로인 상황인 것이 확인된다면 과연 달러 약세는 계속 저렇게 하락으로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1월 말 이후에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원달러 측면에선 더 그렇죠. 지금 경상수지 적자, 무역 수지는 뭐 당연히 적자일 거고 여행 수지도 최근에 여행 나가시는 분들 보면 적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달에 그 경상 수지와 무역 수지가 발표되었을 때 우리는 달러 부족 현상인데 여전히 원화가 계속 강세로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으나 첫 번째 트리거는 FMC를 기점으로 무언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변수는 결국 지금 중국의 각 지방 정부에서 경제 공작 회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부양책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지금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뭐 중국 관련 모멘텀은 양회 전 혹은 뭐 춘절 이후에 뭐 2월 한 초반 정도까지는 좀 더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으나 실제로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시장의 기대와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중국 정부가 여전히 너무 강력한 의지를 예전처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랠리를 조금 제한할. 그래서 저는 뭐 하락 방향보다는 랠리의 속도를 굉장히 좀 꺾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랠리의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2월 1일 미 연준 FOMC 회의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뭐 지금 일단 금리 인상폭은 0.25%포인트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편입니까? 우선? 네, 맞습니다. 뭐 이미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CME 그 확률로 보면은 거의 한 96%. 96%.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스텝이 예. 이제 이루어질 거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이제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예. 혹시 아예 이번에 동결해야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50bp 소위 이제 빅스텝으로 가면 시장에서는 좀 걱정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대략 두 번에 합쳐서 이번에 1월 말 2월 초에 있고 이제 3월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번을 합쳐서 보통 지금 베이비 스텝 두 번 해서 이제 50bp 정도 올라간 걸 시장에서는 그냥 경로로 보고 있는데 이 이후에 사실은 시장이 지금 예측하고는 거는 올 하반기에는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꾸로. 금리를 낮출 거라는 인식 전망도 있어요? 예. 올해 지금 낮춘다? 특히 채권 시장에서 지금 소위 베팅을 하고 있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예,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가는 데 지금 베팅을 하고 있고 예. 그것이 선물 그 지표로 나타나는 것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지금 이제 미리 가격에 지금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연준이 과연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경기 지표들이 그 두 번 동안 볼 수 있는 이제 소위 경제 지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당장 이번 주 말에 있을 PC 지표, 고용 지표,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1월 달 걸 볼 거고 3월 달에 2월 달 걸 볼 수 있는 PCPI 지표 두 개가 있을 거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고용 지표들이 몇 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준은 소위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하죠. 숫자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코멘트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달러 이슈를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달러의 방향성 자체는 지금 사실은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소위 유럽이 미국보다는 금리를 더 빨리 올릴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격한 반응들을 많이 해서 달러 약세로 갔었는데 최근 이번 다보스 포럼 때 이제 약간은 이제 유럽 의장 자체가 올리는 속도를 지금 생각보다는 에너지 위기가 조금 완화됐지 않습니까? 날이 워낙 따뜻해서 그렇다면서요? 그렇죠. 예,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럽 날씨가 겨울이 따뜻해 갖고 네. 그래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 ECB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난 그 시점에 또 이제 사실 유로화 강세가 좀 약화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상당히 좀 유동적인 상황으로 올 상반기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증시 전망하기가 워낙 어려우니까요.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올해 두 차례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는데
그런 예상은 사실은 이 주식 투자자만이 아니라 채권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석 아닌가 싶어요. 이런 전망이 상당히 확산돼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부터 채권 베팅은 뭐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채권 베팅보단 주식 베팅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은 뭐 좀 전에 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주식 쪽을 워낙 비워놨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여러 전망에서 지금 수정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나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에 중국이 부양 효과를 주면 글로벌 경제의 한 40%를 차지하는 G2가 이렇게 버텨주는데 과연 세계 경제가 그렇게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체를 베팅하는 것은 뭐 예전만큼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베팅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산 배분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 그 대형 빅테크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PR 기준으로 지금 뭐 20배 아래로 내려간 미국 평균보다도 내려간 종목군들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 주식 중에서요? 네, 뭐 낙폭과대주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정도의 낙폭과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려간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계적으로 저평가 고평가 영역에서만 놓고 보자면 시장보다도 지금 밸류가 낮아진 종목군들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서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베팅을 일부 늘려가는 것. 그다음에 금리의 역수로 지금 우리가 시장의 어떤 베팅, PR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 있다면 연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그런 기술주들,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기술주들을 좀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뭐 국내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에서도 그런 종목군들이 가장 격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초반에 시장에서 봤던 것은 단순 낙폭과대에 대한 반작용인가라고 봤지만 지금은 아까 언급드렸던 그 세 가지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좀 더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하는 게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아까 펀더멘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경기 상황이 뭐 아주 안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뭐 약한 경기 침체를 미국이 겪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 발표되는 기업 실적들이 아주 안 좋은 게 이제 계속 나올 텐데 그렇다면 이 반등의 힘이 그렇게 계속되기 어렵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계속 그걸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일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높게 사실은 전 점쳐지고 있다 보고 있고요. 상고하저로? 네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시장의 기대가 아까 말씀드려서 약간 좀 기대 섞인 지금 전망들을 지금 껴맞추는 식으로 좀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정도의 경제 상황이라는 얘기는 앞에 침체가 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침체란 건 우리가 항상 보통 지나서 합니다. 사전적으로 알게 되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그 컨퍼런스 보드의 지금 추정이나 모건 스탠리 추정에 의하면 1, 4분기부터는 미국이 침체에 들어갈 거라는 예상이고요. 우리가 지금 실적 시즌은 지금 작년 4, 4분기 수치를 지금 보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침체에 진입을 하게 되면 과거의 경험상 소위 이제 미국의 실적은 더 아래로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소위 이제 PR이 싸다라는 것이 어닝스가 이제 줄어들면 이전에 예상한 것보다 PR이 다시 높아지는 이제 역작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모두의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선행 지표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 지표가 10개월 연속으로 수직 하강한 적이 처음이고요. 지금 연율로 한 8.6% 마이너스입니다. 보통 이 정도 가면은 거의 100%에 가깝게 침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침체가 나오는 기정사실이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약할지 여부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0여 년간, 40여 년간 현재의 속도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올려본 속도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후과가 나타날 텐데 그것은 사실은 좀 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속도 조절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좀 어떻게 나타날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데 우선 기업 실적, 미국의 빅테크 기업 실적들이 지금 하나하나 발표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적이 얼마나 안 좋게 나왔어요?
네, 뭐 실적 자체는 뭐 실망스럽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약간의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결과치에 대해서 뭐 역작용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간 실적보다는 과연 1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더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챗 GPT에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챗 GPT. 네,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인 것은 소위 클라우드 서비스가 탄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성장주를 얘기할 때는 매출이 늘든 이익이 늘든 뭔가 하나는 빠른 속도로 늘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클라우드 쪽이 그동안 핵심 포인트였는데 클라우드 쪽의 퍼포먼스가 줄어든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인데, 여기에 챗GPT를 붙여서 소프트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챗GPT를 붙이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기대감이 부여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이게 이제 얼마나 숫자로 돌아올 수 있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거만큼 우리가 뭔가 기대가 주어졌을 때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 예전만큼 밸류에이션으로 밀어올릴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소위 얘기하는 절대 밸류 자체가 너무 낮아져서 일정 부분의 반등을 시도할 수는, 저는 실적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있다. 실적이 나빠도 절대 밸류가 거의 뭐 저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PER 밴드 저점까지 떨어진 그런 종목군들은 분명히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런데 역으로 이제 되짚으면 반등했을 때 그 반등의 힘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을 내지 못하는 종목은 예전 고점이나 예전 평균치만큼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 4분기 실적, 또 국내 4분기 실적에서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소위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회복인 것이지, 이것이 정말 추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연결을 좀 두을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단기 투자를 할 것이냐, 중기 투자를 할 것이냐의 그 성향에 따라서 종목군들 혹은 자산 배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밀고 올라가는 힘 그런 거는 별로 강하지 않을 거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장 후에 후반에 다시 다 오르가다 좀 또 다 떨어졌죠. 네. 많은 기업들이 그런 가격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보통 이제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컨퍼런스 콜에 참여를 해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기 직전에 숫자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 숫자를 보고 그럼 예상치보다 높네 낮네 이거 갖고 일단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대체적으로 EPS를 2.3불을 예상을 했는데 2.32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실적을 아웃퍼폼했네로 이제 위로 튀었고요.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 하면 이제 소위 애널리스트하고 CFO하고 이제 소위 Q&A를 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4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 주셨던 크라우딩 매출 성장을 이끌었던 크라우딩 매출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워닝을 줬거든요. 그걸 반응하면서 이제 소위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떨어진 거 지금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던데요. 이제 결국은 지금 보셔야 될 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지금 향후 이제 경기 펀더멘탈 탑다운이 상당히 안 좋아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간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늘 그렇지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회사의 가이던스의 방향성이 무엇이냐를 체크하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더 심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에 따라서 실적보다 앞으로 1분기 예상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하라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국내 시장으로 돌아보면 오늘 뭐 우리 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주로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과 개인들이 지금 파는 상태가 연초 들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사는 외국인, 파는 개인 완전히 다른 이 접근법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외국인들은 좀 주식을 많이 비워뒀던 주식을 조금 담는 정도, 연초에 일정 부분의 주식 배분을 조금 담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인덱스로 좀 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전체 이제 섹터라든지 어느 업종을 주도 업종으로 보고 산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워낙 뺐던 EM 쪽 한국물을 조금 채워놓는 방향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뭐 워낙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들 종목에 오랜 기간 조금 물려 있던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초에 이제 주가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작년 연말 연초에 워낙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베팅해서 단기 투자 차익을 노리신 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매도는 저는 뭐 절반 정도는 개인들의 그 단기 차익 실현 매도라고 보고 있고 절반 정도는 너무 오랜 기간 조금 시달렸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뭐 약간의 손절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해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 산업이 정말 좋아서 이 산업을 저 위로 밀어올리려고 이제 장기적으로 베팅하는 물량도 물론 있겠지만 수급적으로 그냥 EM 쪽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자연적으로 자산 배분되는 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때문에 주가 자체가 레벨 자체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일부 금융주를 제외한다면 저는 뭐 반도체 쪽은 소위 이제 패시브에 따른 이 수급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반도체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길게 들어오고 있는 물량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최근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데 이 환율 요인이 외국인들 매수에 조금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 늘 당연히 그 워낙 강세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당연히 더 한국을 더 좋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달러로 전환하면은 그 소위 워낙 강세분만큼을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이거는 최근 들어서 유럽과 신흥국이라는 쪽에 미국을 줄이고 유럽과 신흥국을 더 많이 실었던 그런 가장 큰 요인이 아까 말씀하셨던 킹달러가 해체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거다 보실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과거의 경험상 소위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 그 변곡 그 구간에서는 일시적이지만 달러 강세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외국인들의 흐름 자체가 추세적으로 저희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유럽을 구조적으로 계속 사고 들어간다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변동성이 좀 남아 있는 그런 구간을 아직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예. 주목해봐야 될 건 그 일본이 그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그래도 뭔가 금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긴축으로 가겠다는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런 시그널 없이 기존의 완화책을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이 지금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연초에만 쏟아부은 게 지금 몇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단 말이죠. 우리 돈으로. 그래서 자신들의 국채금리 5%를 지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상단에 딱 붙여놓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위 이제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여전히 제로 베이스의 금리이기 때문에 예. 미국 금리가 지금 3%가 넘었고 우리 금리 3% 넘었고 유럽 금리도 점점 올려서 3%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300bp 가까운 금리 차이는 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매력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캐리 트레이드 물량들이 들어왔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채 매입량과 아마도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수 금액의 상관관계가 저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예.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챙겨봐야 될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일본이 현재 금리 정책을 얼마나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 뭐 대표적인 우리 한국 삼성전자를 사겠죠. 지금 많이 살 때는 삼성전자를 사고 팔 때도 삼성전자를 파는데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러면 어떤 확실한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 사는 건 아닙니까? 반도체 업종 전망을 그렇게 보진 않나요, 외국인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이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좀 바닥을 지금 배팅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경험상 보통 그 소위 이제 업황의 바닥에서 반전되기 6개월 전에 주가는 먼저 우상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반전을 기대하면서 지금 사들어간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걱정은 이제 수요 측면에서 펀더멘탈리 보면 개인의 이제 소위 이제 반도체 소비가 많이 줄었고 왜냐하면 이런 PC나 이런 걸 바꾸는 것들이 줄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빅테크들의 이제 투자도 일부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반도체의 업황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돌아선다에 배팅을 하기에는 다소 좀 이른 감은 있고 워낙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저가 매수 측면에서 장기 투자자들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 맞지만 모멘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이른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희 의원님, 연말에 뭐 상저하고 증권사들 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확실히 바뀐 겁니까? 아니면은 그 연말에
올해를 봤던 인식이 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망에 초점을 맞춰서 그 소위 전망이라고 하는 게 점쟁이들의 예측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레벨은 주가가 됐든 주가 지수가 됐든 정말 싸다라고 하는 레벨 정도를 정해두시고 반대로 이 정도면 조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좀 과열됐다라고 하는 레벨을 정해두시면 그게 상저하고가 됐든 상고하저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보기엔 2200선 아래는 우리가 뭐 경기 침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좀 싼 그런 구간이라고 지수 기준에서는 보여집니다. 반대로 2,700을 넘어가는 그런 라인은 우리가 올해 약한 경기 침체를 경험한다고 했을 때도 좀 비싸 보이는 구간이고요. 현재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PR이 어느새 지금 11배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11배. 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13배가 최대치였고 보통 11배 정도 수준이면 보통 밴드의 상단 부분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와서라도 추가 베팅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상저하고 상고하저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절대 레벨 자체가 지금 좀 뭔가 과열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수, PER 기준으로 볼 때 11배라는 걸 좀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윗부분에 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예상만큼 안 나오면 11배가 아니라 13배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증시 전망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마케팅본부장, 김종효 인포스탁 데일리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